현재 코인 시장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고래들이 마침내 돈을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비트코인이 주춤거리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빠져나가는 자본은 개인 투자자들 뿐이고 기관들과 고래들의 자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는 현재 똑같은 골칫거리를 떠안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문제야 이미 워낙 유명하고 미국, 유럽 같은 강대국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이런 뻔한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경제로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통해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7%예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2026년 기준 GDP 대비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어요. 유럽이랑 비슷한 수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격적인 건 뭐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총재로 취임한 이후 3년간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화폐를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어야 하는데 우리 물가는 어떻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했던 겁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8.1% 늘렸다는 사실.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른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궈서 통화량을 억제했다고 해도 정부가 왼손으로 호스를 틀고 물을 부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면 결국 물은 넘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 화폐화의 위험성이며 오늘의 영상을 제작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금리를 4.5% 수준으로 올려서 한 개의 기업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고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 파장을 못 견디는 거죠.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난의 화살이 쏠릴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2.5%에 얼어붙어 있고 환율은 1473원대에서 서서히 1500원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금리가 낮으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효율성 없는 기업들, 수익성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습니다. 2025년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6.9%예요. 토지담보대출은 무려 32%입니다. 이게 다 뭐냐? 죽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저금리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현재 금융권에서 위험 신호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2025년 6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선 요구 조치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네 은행 자본 확충 안 하면 영업 제한한다는 경고입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 조치 유예 상태예요.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이 망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정부가 일단 유예는 해줄 테니까 살아나 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 이 은행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신용평가가 저축은행 산업정막을 비우호적으로 유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노출된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방, 외곽지역 부동산 프로젝트에 수백억씩 대출해준 곳들 말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부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숲에 죽은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옆 나무들이 저금리와 정부 지원으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그루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위기예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산 저축은행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 도미노처럼 16개 저축은행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건강한 경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죽은 나무를 치우고 새 나무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죽은 나무를 버팀목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서 부실은행은 정리하고
건전한 은행만 살아남게 해야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 같은 간단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 지키기에 급급해 아무런 대책 없이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돈이 바로 우리 서민들의 돈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과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이를 막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연금 650억 달러를 끌어다 쓰면서 우리가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며 코스피는 얼마 전 최고점을 찍으며 진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빚이 얼마다,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특히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이 자본이 움직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저는 제법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경제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환율이 저쩌고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건데요. 저 정말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의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지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